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네요.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 자료나 히든 종목, 거기에다가 따른 대응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한밤의 주잘백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중간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게시판이나 혹은 유튜브 노란톡방에다가요. 우리 주식과 파생 상품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저희가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난주에 이 시간에 카카오톡의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노란톡방 역시 마비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문에 관련주들 주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카카오가 뭐 문제가 난리가 났죠. 지난주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리 방송을 봐도 내가 노란톡방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우리 방 한번 들어가서 한번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좀 뭔가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했는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좀 사과가 계속 늦더라고요. 일단 카카오만 해도 지금 카카오톡 그 먹통 사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먹통 사태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현재 원래 데이터 센터를 따로 지금 짓고는 있는데 완성되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서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SK CNC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서 전기를 싹 다 꺼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셧다운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가 분산을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일은 왜 터졌냐? 분산해놨는데 로그인을 또 한 곳에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분산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단을 한 곳에 다 몰아놓고 나머지를 분산해놨더니 로그인 단이 꺼지니까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시간에 백화점에 있었는데 보통 백화점에 대기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하잖아요. 입력을 해놓고 번호 입력해놓고 기다리잖아요. 밖에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 보면서 그 시간대 자기가 순번이 되면 그때 오는 거잖아요. 3시 이후에 정말 마비도 그런 마비도 없었던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다 난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택시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은 진짜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 당연히 그걸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도 힘드신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톡방에서 증시 정보랑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톡방은 일요일 방송쯤에는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방송만 괜찮았지 이미지랑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뭐 저희가 뭐 따로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난 못 봤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한 번에 같이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뭐 안 그래도 주가는 계속 폭락 중이었는데 뭐 그냥 잘 됐죠. 더 빠졌죠. 더 빠졌는데 그 뒤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 사태가 벌어진 것 치고는 좀 선방한 주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카카오가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뭐 했냐 너네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로 우리 한번 라인으로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네이버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그죠. 실제로 이 사태가 벌어질 때 네이버가 재빨리 대응을 했죠.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이제 공식 그 초록색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라인 다운로드를. 근데 라인 가입자가 이용자가 순간적으로 좀 증가를 했는데 요 정도 사건 가지고는 이제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 개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이 사태로 일단락된 게 아니라 피해 보상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를 얘기해 보면 KT 아현동 화재 사태 때 그때 순간적으로 카드 결제 막힌 것만 해가지고 거의 몇백억대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카카오는 요 문제가 있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매출이 못 일어나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플러스 카카오 택시 기사분들이 못했던 그 부분 플러스 그리고 업비트가 또 같이 카카오와 같이 로그인돼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 업비트 같은 경우 이용을 못해서 내가 주문을 내려고 했는데 주문이 나가지 않아서 난 손실을 봤다. 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근데 이걸 다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증명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규모 때는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충당금을 좀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 내용이 좀 정리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선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기본적으로 1조 7천억 정도 올해 보고 있는데 한 번에 빠지는 충당금이 한 1,000에서 2천억 원이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 네.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좀 폭락하면 비슷비슷한 상황이 온다. 근데 그동안 카카오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좀 조정받고 있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맞아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좀 퍼졌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로서 그날 하루에 그날 당일에 그렇게 막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픈베이스가 대표적인데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가 월요일 날 바로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다 밀었어요. 다시 다 밀렸고. 왜냐하면 카카오가 자기가 직접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인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은 워낙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기술의 순이익이 한 1조 원 가까이로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조 원 가까이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7천억, 8천억 정도? 이 정도면 PER 8배 정도니까 아주 싸다고 볼 수 있죠. 예, 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프리미엄까지 더한다면 사실상 PER은 한 배 정도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1년치 벌 돈 가지고 그냥 이 회사를 아예 통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슈퍼 저평가다. 근데 이 저평가인데 중요한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언제냐? 사실 그걸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마지노선으로 한 16,800원 정도까지 분할로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걸 중장기로 한 1년 정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오지 않을까.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이동평균선 역배열인 상황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1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다우기술을 가장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을 때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입니다. 요렇게 요 위에 있을 때죠. 12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요 위에 있을 때인데 요렇게 위에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역별 국면에서 현재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걸 다시 한번 뚫어내고 올라와서 안착했을 때가 우리가 좀 매수할 포인트다. 그리고 그게 사실 16,800원대까지 분할로 보자면 결국은 돌아선 타임이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한 다우기술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공략을 해서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갔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순매수도 괜찮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요 매수할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장기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요 종목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승분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승분하지는 않고요. 단기간에 승분할 종목들은 그렇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관련주로 그렇게 우량한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을 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는 다우기술 얘기하셨고요. 마지노선 16,800원으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됐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가 그리고 그 전략, 타점,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정철 본부장님의 시황 전략이 딱딱 맞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황 고민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또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는 드론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등 시장 이슈 중심에 선 종목들이 많이 언급됐는데요. 여기 한 주간의 동향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톡방에서 제가 오늘은 좀 이슈를 그냥 캡처를 해왔어요. 캡처를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드론 관련주 얘기가 나온 게 이제 10월 20일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 정책상 배송 드론, 그러니까 물류 배송 드론 같은 경우는 허가될 가능성이 높고 허가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정책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드론 관련주들이 오를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8시 48분에 제가 이제 49분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드론 관련주는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도 있습니다만은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 현재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로 좀 보실 종목으로 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잘 움직인 걸 감안하면 바로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건 중소형주가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중소형주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하고 퍼스텍, 그다음 베셀 이렇게 좀 얘기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볼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이제 장애 사태, 먹통 사태 때 제가 월요일 날 17일 날 월요일 날 얘기 드렸던 건데 요거는 오픈 베이스는 단타로 보자. 다우기술 더전 비전 오픈 베이스가 있는데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 단타로 보고 중장기 투자는 다우기술로 보자. 이미 월요일 날 아침에 이미 싹 다 정리해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잘 움직이는 만한 종목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이 실제로 10월 20일 날 목요일 날 21% 장중에 21%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출발을 3%로 했는데 21%까지 찍었다 그러면 약 15%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15% 수익이 났었던 상태고 고가 대비하면 이제 그 정도고요. 근데 이게 그날 바로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하루 이슈성 재료로 지금 끝나가는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베셀을 한번 볼게요. 베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베셀도 현재 15%까지 급등 나왔다가 밀렸었고요. 관련주 종목들을 요 두 개로 좀 압축했던 이유는 실질적인 수혜주만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요 드론 관련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크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 종목들보다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제이시언 시스템을 한번 단타로 진행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오픈베이스는 단타로 보자.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오픈베이스 역시 첫날에는 무려 25%. 네. 시초가 출발을 근데 물론 시초가가 상당히 셌어요. 시초가가 22%입니다.
시초가가 무려 22%에서 높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권에서 수익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밀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좀 꿈틀꿈틀 거리다가 결국 밀렸어요. 결국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단타 자리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끌고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오픈베이스는 대표적인 그 대선 테마주였거든요. 예전에 대선 테마 안철수 대선 테마주였는데 안철수 뭐라 그러세요? 안철수 위원장 전 인수위원장, 전 당대표, 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예, 워낙에 직책이 계속 바뀌시는 분이라서 일단 현재 그런 상태인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때 관련주였다라는 것만 좀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AD테크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AD테크놀로지는 아주 간단한 이슈였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를 할 때 팹리스,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팹리스거든요. 팹리스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팹리스 기업이라고 써졌죠. 팹리스라는 거는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설계만 하는 회사인데 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팹리스 회사 우리나라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팹리스로 하는 회사들이 엄청 큰 회사가 많이 있어요. 퀄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팹리스 기업이 많이 없는데 주로 파운드리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는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거고 파운드리는 생산만 하는 거예요. 설계 없이 설계도 받아가지고 주문 제작만 해주는 파운드리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에이테크가 이제 독일 회사와 함께 삼성전자의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칩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태인데 이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성 상당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팹리스 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예전부터 계속 왔었는데 우리나라 팹리스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두각을 잘 못 나타내고 있었는데 AD테크가 이번 기회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 내리에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규모 자체가 조단입니다. 조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앞으로도 주가가 좀 괜찮을 거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날 AD테크놀로지가 이날 하루에 상한가까지 찍었어요. 찍기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TV방송에 2주 전에 이미 다 얘기 들었던 종목이고 근데 2주 전에 얘기 들었으니까 한 요쯤이에요. 요쯤에 얘기 들었던 종목이라 사실상 뭐 수익률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AD테크놀로지가 상한가 근처 찍고 다음날 좀 버티다가 지금 오늘 밀렸거든요. 9% 밀렸는데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볼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15,800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텐데 이 지지라인이 지키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상당히 기간이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었고 오늘 하루 좀 기간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간도 보유하는 게 워낙에 좀 다르기 때문에 보유하는 기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투신해서 매도했고 그동안 매수 주체였던 금융투자나 연기금은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D테크놀로지는 좀 밀렸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15,800원 지키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지켜는 거 확인이 되면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톡방에서 나왔던 이슈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찝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을 활용해서 민간 시설을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곧 헤르손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군 수뇌부에서도 헤르손 지역 방어가 어렵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실무 논의를 위해서 TF까지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환과 함께 관련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하도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도로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선 변화는 없어요. 전선의 변화는 없는데 갖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지금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특별기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관련 주들이 계속 나오고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갖자 계속. 그리고 저는 이제
침략자가 승리하는 전쟁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애정 갖고 우크라이나 분들이 힘들지만 끝까지 승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전쟁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을 통해서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제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이 한 800kg 정도 되고 주행 거리가 한 2,500km. 엄청나게 길게 이동이 가능한 네. 그런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날려도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는 충분히 수도까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한 그 정도의 그 주행 거리를 갖고 있어요. 비행 거리를. 그래서 요게 이제 이란제 자폭 드론인데 속도가 느려요. 예, 엄청 느립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이제 굳이 이걸 사서 거기다가 자폭 드론으로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 삥 날아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제 엔진을 써요. 엄청 시끄럽죠. 그러니까 오는 건 다 알아요. 오는 건 다 안다. 그럼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현재 피해는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심리전상으로 좀 괜찮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저런 엔진 소리가 윙 하면서 근처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로 지금 러시아가 노리는 시설은 주로 전기 발전 장치 위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력망이 약 60%가 현재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전력망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러시아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안 쏘고 굳이 이걸 한 이유가 뭐냐? 이란제 자폭 드론을 쓰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한테 판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자폭했다가 실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땅에 떨어지고 보면은 이란제 자폭 드론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란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 내가 잘못을 해도 잡아떼면 된다 일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는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란 딱 봐도 이란제 자폭 드론인데 이란은 우리가 그런 거 판 적이 없다. 예, 근데 지금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2,500대를 구매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격추된 게 한 300대.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폭파된 게 한 몇백 대 해가지고 지금 한 1,000대 가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느 때 공격하고 있냐면 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전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지금 쏠 미사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자폭 드론을 써서라도, 미사일이 없으니까 미사일 쏘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지금 이제 없어요. 러시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걸 보면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전황이 안 좋다. 훨씬. 자, 모스크바가 소비 지표가 급락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소비 지표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스크바가 현재 소비하는 지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다음에 소득을 얻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악화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동원령 때문에 남자가 길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나오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은 나오지도 않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이미 국경을 다 도망갔고, 나머지 3분의 1은 잡혀가지고 지금 군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지금. 남자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 쪽에 소비 지표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이냐, 과연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 현재 페달을 밟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헤르손 지역에, 남부 헤르손 지역에 대규모 공세가 곧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지난번에 여기 헤르손에 대규모 공세한다 그래놓고 동부로 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헤르손 공격한다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이쪽 다 모아서 동부를 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의 당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헤르손 쪽에 대규모 공세하는데 또 러시아가 또 헤르손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번엔 러시아가 사실상 군 수뇌부가 이미 헤르손은 상당히 어렵다. 퇴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패배를 거의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상태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절대로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거부했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여기 거부한 건 둘째치고 일단 러시아군이 신병을 또 투입했어요. 징집했잖아요. 동원령 내려 징집했는데 신병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번에 그냥 다 전멸하고 있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전부 다 전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족족 다 지금 그냥 다 항복 아니면 전사.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러시아는 이미 거의 패배의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가 최대한 시간 끌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좀 보자면 유가 및 에너지를 좀 보자면요. LNG가 현재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심상치 않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난방 수요하고 운송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운송 연료로는 최근에 운송 연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난방 수요예요. 난방 수요면 북반구가 겨울이 됐을 때 가장 소비량이 많은데 이 LNG 운임이 현재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관련주보다 현재 LNG 관련주 위주로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관련주가 뭐 있느냐? 물론 천연가스 관련 ETF, ETN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천연가스 관련 ETF, ETN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 다 보기는 할 거예요. 자, 서울가스 그다음 그럼 그 위에 종목들을 보자면 서울가스 그다음에 땡땡땡땡. 이 글자가 총 4글자예요. 네 글자. 네, 4글자. 이번에 트릭을 쓰지 않았어요. 4글자 맞습니다. 4글자 맞는데 발음은 5글자 발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동 도시가스, 그다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눌림목에 접근하자. 그러니까 LNG 운임이 급등한다는 건데 그만큼 LNG 선이 없다는 거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거고 LNG 운반선이 없기 때문에 자꾸 LNG 운임, 그러니까 LNG를 운송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조선주의 LNG 발주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주도 나쁘지 않을 건데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먼저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자, 먼저 천연가스 ETF, ETN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자, 보시면 천연가스라고 하고 여러분 딱 이렇게 검색하면은 정방향이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야 주가가 상승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보시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 거를 한번 볼게요.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B 보시면 현재 지금 밀리고 있죠. 현재 요거는 밀리고 있고요. 근데 요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 보시면은 2X 인버스 쪽 말고 정방향 쪽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방향 쪽 보시면은 미래에서 요것도 현재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요게 돌아 나오는 국면을 현재 우리는 예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을 보자면 SK가스. 자, 일단 SK가스 보시면은 현재 지금 기간 순매수도 괜찮고요. 현재 그다음 주가는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가스 보겠습니다. 차트가 서울가스가 대박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가스는 지금 25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자 23만 원대부터 30만 원 넘어섰을 때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쭉 떨어졌는데 서울가스 혼자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가스의 문제점은 이제 이런 게 문제점이죠. 주가가 이제 한 주당 주가가 좀 비싸고요. 그다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다는 거. 근데 서울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계속 쭉 올라오고 있고 현재 수급 자체도 상당히 괜찮다. 지금 보시면은 수급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투자하고 투신해서 많이 매수하고 연기금도 최근까지도 많이 샀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 도시가스. 경동 도시가스를 보시면 경동 도시가스가 최근에 급등락을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급등한 포인트 나왔고 한번 20% 급등했고 오늘 10월 21일장 오늘 9%까지 현재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5%로 종가를 끝났습니다. 한번 흔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도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시다가 다시 수급이 돌아서 보자. 그 다음에 조선주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현대 위포조선인데 현대 위포조선 보시면 현재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돌리는 타이밍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이번에 걸렸으니까 월요일날 장 움직임 한 번만 더 보고 접근할지 말지 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눌림목에서 우리는 보자. 눌림목에서 보자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도 지지라인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10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3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은 한번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돌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 조선 기자재 보면 동성 화인텍이 있죠. LNG 본행지 만드는 회사 동성 화인텍이 있는데 동성 화인텍도 현재 바닥 쌍바닥을 그렸고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동성 화인텍은 기관이 현재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관련주도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다른 거 보면은 자, 농산물 곡물 관련주인데 여기서 갑자기 월드컵이 왜 나오죠? 월드컵 되면 여러분 보통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 마케팅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뜹니다. 대표적인 게 월드컵을 그냥 예로 들면 월드컵을 예로 들면 아프리카 TV 같은 게 관련주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시청자가 좀 몰려요. 좀 많이 중계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육계 및 사료 관련주. 육계 사료는 왜 공동물 공산물이니까 육계 사료 관련주 보는 거죠. 네. 왜 보겠습니까? 닭을 많이 사 먹어요. 그때 이제 막 응원한다고 막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막 안 그러나요,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더 특별한 거 뭐냐면 추워요 날씨가. 11월에 지금 월드컵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죠. 굳이 밖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내 응원이 좀 많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된다. 배달로. 네, 배달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시차 차이를 좀 봤을 때 주로 야식이 땡길 만한 시간에 그때 경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게 카타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걸 지금부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주로는 제가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점을 한번 지금 받고 돌아 나온 상태인데 한번 좀 이따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히림하고 현대 일렉트릭 위주로만 보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거 사우디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딱 한 포인트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밥도 마시고 있다. 예. 진짜예요. 아니 누가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현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참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좀 참여시켜서 재건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은 먼저 엄청나게 마시고 있는 거죠.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빈살만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데리고 네옴시티를 건설한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방한한다고만 했었지. 네옴시티를 하겠다고만 했었지. 근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은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 중동이 우리나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사우디 심지어 사우디하고 거의 천천주 원수인 이란조차도 우리나라 좋아해요. 여러분 그 강남에 테헤란로 알죠? 네. 이란 수도 이름이 테헤란이에요. 그 이란에 가보면 서울로라고 또 있어요. 그 정도로 예전에 사이가 좋았다. 예전에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은 요즘에 좀 복잡해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자폭 드론을 러시아한테 보내준 거잖아요. 러시아가 SOS를 쳤을 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이란이 뭔가 끈끈해지고 있다. 점점. 두 자원 부국이 만나서 끈끈해지고 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이란을 완전 버릴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태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란의 정치적 상황까지 좀 얘기 드리자면 이란은 현재 히잡을 잠깐 헐렁하게 썼다 그래서 여자분 하나를 경찰이 구타하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나라가 전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상태 저는 이란의 민주화를 응원하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약간 그쪽에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일단 관련주들 먼저 볼게요. 먼저 월드컵 관련주를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갑자기 월드컵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농산물 곡물에 엮여 있으니까 네. 요거 한번 보고 방산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마니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잠합니다. 잠잠한 파도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료 지금 모자라요. 어차피 모자른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육개 관련 소비가 한번 그리고 코로나 때하고 코로나 아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는 스포츠 이벤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거의 풀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첫 번째 대형 스포츠 이벤트니까 사실상 도쿄 올림픽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도쿄에서 올림픽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여튼간에 월드컵은 좀 우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기억에 남은 첫 번째 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럼 마니커 정도 보시고 그다음 하림과 하림 지주가 있습니다. 하림 마찬가지, 하림 지주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하는 흔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월드컵 관련주를 좀 추가적으로 좀 미리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11월 중순쯤 되면 그때 김본부장이 그때 월드컵 관련주 했었는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자, 월드컵 관련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나스미디어예요. 자, 나스미디어는 지금부터가 벌써 좋아요. 벌써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나스미디어 차트가 이렇습니다. 광고 관련주인데 나스미디어가 이 광고를 어디 광고를 많이 하냐면 유튜브 광고 많이 해요. 유튜브 광고 같은 것들을 나스미디어가 그걸 땡겨가지고 많이 이제 틀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미디어 상당히 괜찮아요. 주가 현재 흐름이. 나스미디어 보시면 실적도 점점 개선돼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 400억 때려봤을 때는 저평가입니다. 나스미디어 이렇게 저평가인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나스미디어는 항상 고평가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광고 관련주인데 성장주였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SNS 광고 역시 마찬가지 나스미디어 합니다. 자, 인크로스. 자, 이쪽 광고 2인자예요. 2인자인데 인크로스가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저는 인크로스까지는 볼 필요 없고 나스미디어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주 아프리카 TV 한번 볼게요. 최근 아프리카 TV가 트위치에서 좀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다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가 여기에다가 월드컵까지 특수가 나온다면 사실상 지금 약간 지금 바닥 하나 그리고 올라와서 조금 요거 쌍바닥이라 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만 좀 조정을 좀 받아주면 진입 타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 밖에도 이지바이오, 그 다음에 FNG 중에 어떤 FNG가 있냐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요건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월드컵 관련주 한번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주 볼게요. 항공우주. 자, 최근에 지금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제가 요 타이밍에 네. 매수 얘기 드렸는데 좀 밀렸어요. 손실 중인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추가해서 다시 보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항공 결국 다시 올라온다.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는 마지노선 84,500원에서 매수 딱 타이밍 잡았는데 84,500원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딱 보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딱 3대장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주 중에. 네.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재건 관련주 한번 볼게요. 재건 관련주 한번 보자면은 현대 에버다임. 오늘 다시 다 밀었어요. 올라왔다가. 현대 에버다임 이렇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히림하고 아직도 히림과 네. 그다음 현대엘렉트릭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지금 계속 전기 시설을 계속 폭발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엘렉트릭하고 여기 맞닿아 있어요. 지금 현대엘렉트릭 60일 이동평균선 지지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상향하는 포인트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만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포인트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까지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러면 시황 이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 관련된 건데요.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차의 세타 엔진 충당금이 또 3분기에 쌓이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는데요. 당초 현대 기아차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던 시장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세타 엔진 충당금이 쌓이자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산을 통해서 IRA의 문제점을 피해가려고 하는데요. 현대 기아차의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발음이 쉽지 않죠. 네. 자꾸 꼬이네요. 연습을 일단 했는데. 현대차 세타 엔진이 현재 반목 잡고 있다. 지금 참 현대차는 디젤 왜 해가지고 디젤 엔진 한번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슈냐? 현대차가 제가 이제 지금 상황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자,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만 요걸 쓴 건 아니고요. 기아도 역시 같은 엔진을 썼는데 현대차가 이제 가솔린 엔진 잘 만들어 놓고 엔진 잘 만들었고 GDI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GDI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게 무슨 결함이냐? 덜덜 떨리고 엔진이 꺼지고 좀 한마디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세타 엔진을 달았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는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때 연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연도에 만약에 판매된 모든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사면 안 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면 안 되는 그런 기종 정해져 있어요. 차종이. 자, 세타 GDI 엔진 결함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또 필요하다.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건 도대체.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매년 3분기만 되면 충당금이 반영이 돼요.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일어날 손실이 있어요. 그 손실을 미리 실적에다가 반영해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근데 무려 1조 3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속적으로 리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 세타 엔진 관련해서는 2015년, 2017년에 리콜을 했고요. 그 전에 문제는 그 전에 생겼겠죠. 생겼는데 리콜을 왜 했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리콜을 안 하고 버티다가 미국에서 문제 생기니까 그제서야 리콜했어요.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현대기아차가 뭐라고 욕을 많이 먹을 때냐면 내수하고 수출하고 차별한다라고 좀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또 이런 거 판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판단은 되는데 그 판단해서 얘기하면 또 현대차 기아에 또 뭐라 할까봐 얘기는 안 할게요. 자, 2019년 미국 세타2 GDI 집단 소송에서 졌어요. 사실 진 거죠. 합의안으로 갔으니까. 자, 2020년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클레임하고 충당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약 2.3조 원, 그러니까 1조 3천억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번에 1조 3천억으로 나온 거지 이미 이전에 2조 3천억, 기아는 1조 3천억을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2021년 6월에는 미 연방정부에다가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규모가 8,100만 달러면 1,000억대예요. 1,000억 정도 됩니다. 추가로 또 5,6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한마디로 여기다 날린 돈이 한 1,600억, 700억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 전체 133만 대 중에 70만 대 정도만 교체된 거예요. 딱 절반 거의 절반 정도 된 거죠. 나머지 절반 남았습니다. 물론 절반 중에 대부분은 이제 결함이 아예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타 엔진 중에 좀 만들었는데 의외로 잘 만들어서 버텨주거나
이제 그런 차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차들 꽤 버티겠죠. 이제 그런 차를 대비하고 좀 빼고 하면은 아직도 한 못해도 3, 40만 대는 더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조 단위가 또 더 남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현대차가 사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잘 나왔다라고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네.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누가 현대차 기아를 사는데 1년을 대기합니까? 대기 안 해요, 원래. 현대차 기아 사서 1년 대기할 거면 안 산다. 약간 요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에 정말 인기 차종은요. 1년이 뭐예요? 지금 1년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야, 정말 SUV 차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지나 이런 거는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다. 현대차가 지금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꼬꾸라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3분기네? 3분기 매년 3분기에 충당금을 계속 반영하는데 이번에도 반영할까 했는데 진짜로 반영을 하죠. 반영해서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현대기아는 도대체 언제 이걸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가 IR을 할 때 미리 이게 앞으로 매년 이렇게 반영될 거고 앞으로 예상이 한 4, 5년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죠. 내내 싹 닦고 있다가 갑자기 충당금 반영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뭐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또 다음 연도 3분기 되면 또 반영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겁니다 하다가 또 다음 3분기 되면 또 반영되고 지금 요 상태다. 그럼 누가 이거 주택 누가 하겠냐고요, 현대차 기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호도 다시 한번 그래도 국위선양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대차 기아를 얘기를 하던 그 톤하고 지금 톤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저는 옛날에 현대차 기아에 거의 절대 주식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델부터 해서 다 괜찮죠. 많이 잘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잘 만든 거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번 워낙에 올해 엄청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세타엔진 관련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 기아를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현대차 기아가 충당금을 반영하는 거지 현대차 기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충당금을 반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 기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내 할 바 아니에요. 너가 충당금 내는 거지. 우리 부품만 팔면 끝이냐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부품 관련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현대차 기아차 부품 관련주,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데 어떤 게 제일 좋냐는 제가 노란톡방에 순위로 좀 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잘 봐라라고 하셨고요. 순위는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진짜 실적 발표 최대 피크 주간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제가 요거는 웬만하면 자료만 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번 주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난리가 있었던 세타엔진 사태가 있었던 현대차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 바로 자고 일어나면 발표합니다.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은 현대차 실적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도대체 환율이 이렇게 우호적인 조건이고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딱 보면 현대차 실적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중요하다.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왜냐하면 에코프로빈이 잘 났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자원개발주 상당히 좋다. 그다음 화요일 날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금융주 다 패스.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물론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 은행 쪽은 다 잘 나왔어요. 은행 쪽은 다 잘 나올 수밖에. 금리 인상이니까. 자, 그다음 미국은 코카콜라, GM 실적 발표, 특히 장 끝나고 MS 알파벳 실적 나오면은 다음 날 우리나라 증시 그냥 바로
직격으로 영향 줍니다. 근데 그때 아침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해요. 그래서 막 수요일 날이 제일 중요하다. 좀 더 자세한 네.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